우리는 어릴 때 넘어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미끄러지고 자전거에서 떨어지고 계단에서 구르고 심지어 뛰다가 돌에 걸려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작점엔 골다공증이라는 조용한 질병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그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 실체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가 약해진다, 뼈가 부러진다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깊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속은 텅 빈 뼈. 이것이 골다공증입니다. 단단해야 할 뼈 속이 점점 다공성, 즉 구멍이 생긴 상태로 변하면서 뼈의 구조가 약해지고 지지력과 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 일 아닌 일상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쪼그려 앉아 척추뼈가 주저앉을 수 있고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도 고관절이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다가 척추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 신호가 없습니다. 통증이 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무심코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평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골격의 붕괴입니다. 즉, 몸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을 떠올려 보세요. 기초가 약하면 건물은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고 겉모습이 멀쩡해도 기초 골격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의 골절이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허리가 굽고 키가 작아지며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걷기가 어려워지고 외출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출발점에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은 한 번의 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은 곧 다음 골절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이를 연쇄 골절이라고 합니다. 한 번 부러진 뼈가 다른 부위의 약화로 이어지고 회복이 되기 전에 다른 뼈마저 부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몸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뼈 재생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잘 붙지 않거나 수개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욕창, 폐렴, 근육 위축,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발병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기는 폐경 이후 여성입니다.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뼈가 빠른 속도로 손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은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여성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줄어들고 특히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점차 뼈가 약해집니다. 문제는 남성의 경우 증상이 더 늦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에 비해 뼈 손실이 서서히 진행되지만 막상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체중이 적고 마른 체형일수록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적어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생활도 문제입니다. 몸을 움직이며 뼈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뼈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식생활, 지나친 음주와 흡연도 뼈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입니다. 또한 류마티스나 갑상선 질환,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 역시 골다공증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진단은 골밀도 검사입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이라는 검사 장비를 통해 척추와 대퇴골의 밀도를 측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 수치보다 낮다면 뼈 손실이 진행 중인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 검사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감 없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를 너무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뼈가 부러진 뒤에 비로소 골다공증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한 번의 골절이 일어난 뒤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골절 전에 미리미리 검사하고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특징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의 실제 치료 방법, 약물의 종류와 효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정보와 함께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식단과 운동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한번 약해진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골다공증 치료의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은 첫 번째,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이상의 뼈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이미 약해진 뼈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뼈의 재형성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약물보다 먼저 생활에서 고쳐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며 흡연과 음주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골밀도가 정상보다 많이 낮아졌다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뼈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파괴를 막는 약물이고 다른 하나는 뼈가 새로 만들어지도록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입니다. 전자는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방식, 후자는 뼈의 생성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 치료 전략을 세웁니다. 먼저 뼈 흡수 억제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물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입니다. 이 약물은 뼈에 흡착되어 파골세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경구제와 주사제가 있습니다. 경구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복용하고 주사제는 3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용 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30분 이상 누워 있지 않아야 하고 식사도 피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 장애나 식도염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외에도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일부 모방하여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적합한 약물입니다. 단, 자궁이나 유방에는 호르몬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르몬 요법입니다.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보충이 뼈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호르몬 요법은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는 개인별 위험 요소를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목받는 또 다른 약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클론 항체 주사제입니다. 이는 파골세포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6달에 한 번 맞는 주사로 환자의 복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편의성이 높습니다. 또한 효과도 안정적이라 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약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이고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조골세포의 활동을 자극하는 약물은 손실된 뼈를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입니다. 이 약물은 매일 한 번 피하 주사로 투여되며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가격이 비싸고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특정 환자에게만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환자, 빠른 골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뼈 흡수 억제제로 치료를 이어가야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를 고를 때는 환자의 상태와 병력, 기존 복용 약물,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한 진료로는 적절한 약물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골대사 전문의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약만 먹는다고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약물의 효과도 커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을 자주 쬐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은 뼈 자극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 균형 감각 향상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골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골다공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을 한 번 먹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다고 중단하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지속적인 복약 관리, 생활 습관 유지가 평생에 걸쳐 요구됩니다. 치료 도중 약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변할 경우에는 치료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치료 성패를 좌우합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천천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뼈를 지키기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의 전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료제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절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회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부러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그저 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기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삶의 자립성을 앗아갑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그에 따른 수술과 회복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큰 사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삐끗했을 뿐인데, 침대에 앉으려다 자세가 틀어졌을 뿐인데 그 작은 움직임이 척추나 고관절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성 골절은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척추, 고관절, 손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척추와 고관절 골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부위는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신체 이동과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번 부러지면 회복까지의 과정이 매우 길고 후유증이 심하게 남기도 합니다. 척추 골절은 등이 갑자기 굽거나 키가 줄어드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구부정해지면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압박 골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뼈가 아래에서 위로 눌리듯 부서지는 이 골절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줍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 착용과 안정을 통해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시멘트 주입술 같은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부러진 뼈 사이에 특수 재료를 넣어 안정화를 돕는 방법입니다. 수술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엉덩이 옆쪽을 다치면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고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면서 폐렴, 욕창, 근육 위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닙니다. 노인의 삶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입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금이 간 뼈를 철심이나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수술을 하게 될지는 환자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손상의 정도, 기존의 뼈 질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술 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뼈만 붙는다고 회복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육, 신경, 인지 기능,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회복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술 후 보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수술 후 초기엔 통증 조절과 감염 예방, 상처 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후엔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을 통해 점차 움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활 초기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자립적인 보행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회복은 더욱 더뎌지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됩니다. 회복을 위한 식사도 중요합니다. 뼈의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기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체중 감량이 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식욕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소량씩 자주 먹는 식사 패턴이 효과적입니다. 영양 상태가 회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 이후가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다시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을 이어가야 하고 낙상 방지를 위한 생활 환경 점검도 필요합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화장실, 복도, 침실 구조를 안전하게 바꾸는 것 또한 회복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심리적 회복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골절로 자신감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넘어질까봐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고 결국 외출을 꺼리게 되며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수록 주변의 격려와 지지가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환자 스스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 걷는 걸음 하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축적되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해내며 자신의 몸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골절은 신체의 고장만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고 적절히 회복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오늘도 뼈 하나, 걸음 하나에 집중하며 건강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4부에서는 골다공증에 좋은 식단, 뼈에 필요한 영양소와 섭취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뼈는 음식으로 자랍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뼈는 단단해지기도 하고 서서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약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과 영양 섭취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꼭 챙겨야 할 영양소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뼈에 좋은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맞습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이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고 작용하려면 도움을 주는 다른 영양소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이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혈중 칼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은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 함께 먹는 다른 영양소, 위장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와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는 체내 흡수율도 높고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다른 대체 식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멸치, 두부, 시금치, 청경채, 브로콜리, 아몬드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도 칼슘이 함유된 경우가 있지만 흡수율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근대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이나 섭취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아서 물에 담그거나 적절히 데친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타민 D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결국 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는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기능이 떨어져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사용하면서 비타민 D 결핍이 흔해졌습니다. 따라서 햇빛을 자주 쬐는 생활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하루 중 오전 시간대에 햇빛을 받는 것이 좋고 직접 피부에 닿도록
자연광을 활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간, 버섯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시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과도한 복용은 오히려 해가 되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뼈 조직의 구조를 안정시키고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과 근육 기능에도 관여하며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로 평가됩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통곡물, 바나나, 해조류,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도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또한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잘못 축적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김, 미역, 파래,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청경채 등 녹황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단백질로 이루어진 유기질 구조 위에 칼슘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의 기본 구조가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은 뼈의 재생과 유지에 필수이며 특히 회복기나 수술 후 근육 손실을 막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콩류, 두부 등은 흡수율이 높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나친 육류 섭취는 산성 환경을 유발해 오히려 칼슘 손실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염분 섭취도 조심해야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을 통해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김치, 젓갈, 국물 위주의 식사, 가공식품, 라면, 통조림 등은 소금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뼈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탄산음료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요로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괜찮지만 과도한 음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인성분이 많아 칼슘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음주는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파골세포의 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뼈 손실 속도가 빨라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음주량을 지키는 것도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단 구성은 균형이 핵심입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칼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위주로 소금과 설탕, 기름 사용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공식품보다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뼈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식사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매일의 선택이 미래의 뼈를 만들어갑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는 약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탁 위의 선택이 곧 뼈의 미래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골절입니다. 골절은 대개 낙상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지는 순간 몸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뼈가 약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조차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낙상 예방은 곧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균형 감각 저하, 시력 문제, 근력 부족, 집안 환경의 위험 요소가 모두 맞물려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고 환경을 바꾸며
몸을 단련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균형 감각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각, 청각, 근육 감각을 통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넘어지는 순간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체 강화 훈련은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집안 환경부터 살펴봅시다. 낙상의 절반 이상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거실의 전선, 복도의 작은 물건, 미끄러운 욕실 바닥, 낮은 조명 등이 모두 낙상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예방입니다. 집안 바닥은 항상 정리되어야 합니다. 발에 걸릴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치우고 매트는 잘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옆과 복도에는 밤에도 켜둘 수 있는 작은 조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 신발도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도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실외에서는 바닥과 잘 밀착되는 신발, 발목을 잡아주는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높은 굽의 신발이나 밑창이 다른 신발은 위험합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균형과 민첩성을 회복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심폐 기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길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외에도 계단 오르기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단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짧은 구간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균형을 기르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발을 들어 올린 상태로 잠시 버티는 연습을 합니다. 이 동작은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점차 키워줍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도 아주 좋은 하체 강화 방법입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길러줍니다. 발목 강화도 중요합니다. 발끝 들기,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목 근육과 인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목이 튼튼해야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하고 자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가와 태극권도 균형 감각과 근육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호흡과 자세를 조절하는 과정은 몸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태극권은 실제로 낙상 예방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운동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운동과 함께 자세 교정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굽은 자세는 균형을 무너뜨리고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항상 허리를 펴고 머리를 곧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앉아 있을 때도 의자 깊숙이 등을 붙이고 발바닥을 바닥에 고르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 아침 기지개, 잠들기 전 스트레칭도 모두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낙상 예방의 또 다른 요소는 시력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바닥에 장애물을 잘 보지 못하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정기적으로 시력 검진을 받고 안경이나 돋보기를 제대로 맞춰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은 조명을 유지하는 것도 시각적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약해지고 낙상 위험은 더 커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되 움직임을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낙상 예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집안 환경, 식습관, 운동 습관, 심리적 안정까지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뼈 건강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환자의 낙상 예방과 하체 근력 강화 운동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5편에 걸쳐 골다공증의 원인, 치료와 수술, 식단과 운동까지 꼼꼼히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